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21살짜리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져서 40에 첫 애 낳는 분도 있고 아직 시집 안 간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21살의 딸이 있으니 어딜 가든 사람들이 언니, 동생 사이나 이모, 조카 사이로 보지 모녀 사이라고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주위의 엄마들은 딸이랑 친구로 보여서 좋겠다고 부럽다고들 하는데 막상 듣는 입장에선 이 말이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친구나 자매가 아니라 모녀 사이라고 밝히는 순간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지고 미혼모인 줄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미혼모가 아니고 엄연히 가정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남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미혼모 아니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잘 있던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없어진 데는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 때문에 아주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부터 어디 가서 남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꺼낼 제 이혼에 얽힌 기막힌 얘기를 털어놓을까 합니다. 사실 애 아빠가 원래는 참 가정적이었습니다. 하긴 연애 때나 신혼 때부터 바람피는 놈은 없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남편은 결혼하고 17년 남짓 동안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왼수 같은 상간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질기디 질긴 악연을 지닌 상간녀가 나타나면서 저의 가정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저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의 악연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마주치면 같은 반인 줄도 모르고 지나칠 그런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같은 반도 아닌 데다가 저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남편은 일진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쌈질하느라 바빠서 서로 전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를 이어준 큐피트가 다름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고2 때 저는 상간녀와 같은 반이었고 상간녀는 저희 반 부반장이었는데 얘가 늘 가난하다고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학원 하나 안 다니는데도 늘 반에서 1등을 하는 게 셈이 났던 것 같아요. 상간녀는 과목별 과외를 하고도 겨우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으니까요. 상간녀의 아버지는 신경외과 의사여서 정말 부유한 집안인데다가 얼굴도 예뻐서 이기주의자의 성격 파탄자였는데도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상간녀는 자기보다 조금만 못 살거나 조금만 못생겨도 아주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상간녀에게 저는 제대로 책을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막노동을 하다가 척추 디스크로 수술받았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빠가 수술받은 병원이 상간녀 아빠의 병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빠를 모시러 병원에 갔는데 하필 그 상간녀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걸 본 그 아이는 당장에 신나서 저희 아빠가 막노동을 하다가 척추 디스크로 수술받았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빠가 수술받은 병원이 상간녀 아빠의 병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빠를 모시러 병원에 갔는데 하필 그 상간녀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걸 본 그 아이는 당장에 신나서 그 다음날 반 친구들에게 야 000 내 아빠 공사판에서 막노동한다. 그래서 허리 다쳐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빠가 수술로 살려냈어. 우리의 아빠 진짜 대단하지? 엄마도 없는 게 더울 아빠 아니면 완전히 천혜고아 될 뻔한 거야. 진짜 평생 은혜 갚아도 모자랄 일이니까 나 수학 수행평가 좀 대신해줘. 알겠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희 아빠가 돈 안 받고 무료 수술해준 것도 아니고 의사가 환자 치료 잘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빠 막노동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죽을 병은 아니었어. 척추 디스크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수술했어도 다 잘해주셨을 거야. 물론 니네 아버지가 수술 잘해주신 건 감사한데 그렇다고 네가 이렇게 생색낼 일은 아니거든. 이렇게 쏘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와. 이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주면 안 된다니까. 완전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 좀 봐 하더군요. 저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아이가 주도한 무서운 왕따가 시작됐습니다. 제 책상에 은혜도 모르는 막대먹은 막노동꾼 딸이라고 써놓고
사물함에 쓰레기를 채워놓고 등 뒤에 욕을 써놓고 몰래 체육복을 찢어놓는 등등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막상 당하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공부고 시험이고 싹 다 때려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만큼요. 그러나 막노동까지 하면서 저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 죽어도 학교는 그만둘 수 없었기에 저는 매일매일 지옥같은 나날들을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교실로 들어가려던 저를 상간녀가 갑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정말 우스꽝스럽게 대자로 뻗어 넘어져 버렸고 애들은 넘어진 제 꼴이 웃기다며 막 웃어대고 저는 정말 눈에서 불이 번쩍 날 정도로 아픈데 도와주기는커녕 달을 비웃기만 하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영영 일어나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저를 번쩍 들어 일으키고는 어휴 이 무릎 다 까진 것 좀 봐. 이거 빨리 치료 안 하면 흉지겠는데? 하면서 저를 업고는 양호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양호실에 데려다주고 양호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더니 이제부터는 000이 괴롭히는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한마디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제 구원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상간녀 강가연과 고1 때부터 사귀는 사이였는데 얼마 전 강가연이 자신의 친구와 양다리를 걸친 걸 알게 되면서 복수의 칼날을 다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가연의 적이면 무조건 자기한텐 동지였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었던 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강가연으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강가연이 제가 남편과 함께 다니자 거짓말처럼 왕따시키는 걸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남편의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를 멈추게 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네가 내 친구랑 양다리 걸치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남편의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를 멈추게 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네가 내 친구랑 양다리 걸치고 자고 다닌 걸 부모님께 알릴 거라고 했고 그 한마디로 게임 오버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더욱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확실히 남편은 공부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는 데는 귀신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만나놓고도 저를 꼬셔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방에서 보드게임방에서 영화관에서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놀았는데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많이 놀러다니지도 못하고 늘 공부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남편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태어나서 그렇게 재밌게 논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진짜대로 놀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머릿속으론 공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매 순간이 너무 재밌어서 남편과의 데이트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IMF 외환위기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릇 공장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어음 날짜를 막지 못해 부도가 났고 정말 한순간에 폭삭 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를 구하지 못해 알아눕다가 그 이듬해 가을 돌아가셨고 그의 부모님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자 남편에게 생명보험금이라도 남겨주려고 사고를 위장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험사에게 들려서 보험금 수령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IMF 때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당시 고30이었던 저희 부부에게 IMF는 유독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해고아가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버지의 죽음이 가슴 찢어졌지만 남편은 그야말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다가 밥도 챙겨주고 우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다가 그만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황하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네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울고만 있을 거면 이 아이를 안 낳을 거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살 거면 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신을 차리더군요. 저는 살던 집의 만기일이 다가오자 보증금과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는 저희 삼촌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촌은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낼 수 있게 방 한 칸을 내주었고 저희 부부는
삼촌의 중국집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저는 출산 준비를 하고 남편은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출산하고도 한 2년간 중국집 일을 도왔고 시간이 흘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IMF가 끝나자 삼촌네 중국집에 유례없는 호황이 왔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저희 부부에게 중국집 분점을 내어주었고 그 중국집은 어느새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두어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자식이 없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례없는 호황이 왔습니다.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자식이 없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올해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긴 덕분에 저희 부부는 그동안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풍족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부모가 된 우리 부부는 딸아이 친구들의 부모 앞에서 어린애 취급당하기 일쑤였고 대학 다니면서 청춘을 즐기는 또래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20살 성인이 돼도 39살밖에 안 되지 않냐고. 그때도 청춘이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자식 다 키워놓고 부부끼리 제대로 놀아보자고. 자기가 노는 건 자신 있으니까 당신 40살 이후로는 아주 지겹게 놀러다니고 살게 해주겠다고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는데 막상 딸아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바람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 전 남편이 레스토랑에 누군가가 무전 취식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기나 싶었는데 한참 지나 돌아온 남편은 손님 사정이 하도 딱해서 그냥 봐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고 그때 캐물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은 상간녀를 만났던 겁니다. 상간녀가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무전 취식하면서 술을 쓴 것에 걸려든 것이죠.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불을 풀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애가 옛날부터 남자 꼬시는 재주는 탁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일 년놈들이 하필이면 제 딸한테 바람피는 걸 들고 만 겁니다. 아이가 고2 때라 한참 예민할 때 그것도 학원 모의고사 성적 떨어져서 우울하게 돌아오는 길에 제 아빠가 상간녀랑 모텔 들어가는 걸 봤던 거죠. 아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더욱 급속도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애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이상해서 딸아이 핸드폰을 뒤졌다가 딸아이가 찍어놓은 증거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딸은 멘탈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저를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거나 카페에서 스킨십하며 웃고 떠드는 것을 찍어놓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한텐 모르게 하려고 했다면서 우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딸의 눈물에 완전히 눈이 뒤집힌 저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는 척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뺨을 내리치고 아이 핸드폰에서 인쇄한 증거사진을 팽개치듯 던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가 이내 실토하더군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여자를 다시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었다고요. 저는 우리 딸 충격받을 건 생각 안 하냐고. 당신 부모님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 딸한테만큼은 그런 아픔 안 주기로 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무조건 그 여자랑 살 거라더군요. 심지어는 제가 평생 저랑 딸아이를 못 보고 살아도 상관없냐고 했더니 저랑 딸하고는 이때까지 많이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여자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상간녀에 미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찾아갔는데 착해지기는 개불. 그녀는 예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더군요. 야, 넌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까지 찾아오니? 그냥 포기해. 남의 남자 뺏어서 거의 20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오래 뺏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남의 남자를 뺐다니. 내가 언제? 얘 좀 봐. 벌써 치매니? 네 남편 원래 내 남자였어. 내가 고1 때 사귄 첫사랑이고 천생연분이었다고. 근데 중간에 네가 어들어서 뺏어간 거잖아. 내가 너한테 내 천생연분 뺏겨서 이혼을 3번이나 한 것도 분해 죽겠어. 그러니까 내 남자, 더는 너한테 하루도 양보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기막혀서 할 말을 읽고 보는데 상간녀는 할 말 끝난 줄 알고 가버리더군요. 이제는 꼼짝없이 눈 뜨고 남편을 저 왼수 같은 상간녀에게 고스란히 뺏길 수밖에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딸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갔다 왔는데 지금 아빠가 집에 있던 금고며 귀중품들 싹 다 털어서 캐리어백에 넣고 있다고 비행기 표를 끄는 것 같다고요. 저는 이제야 상간녀와 남편이 저렇게 배째라 당당하게 나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미 남편과 상간녀는 꽤 오래전부터 해외로 토서 둘이 같이 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놨던 겁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렸고 가까스로 차에 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아직 우리 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당신 이렇게 저 여자랑 떠나버리면 우리 공공이가 제 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 아빠가 딴 여자랑 모텔 간 거부터 눈 뒤집혀서 집안에 돈 들고 싹 다 쓸어 담아서 도망가는 것까지 다 지켜본 애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당신 부모님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부모님이 돈 때문에 당신 버리고 가버렸다고 당신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 근데 당신도 지금 여자 때문에 공공이랑 나 버리고 가버리면 공공이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당신 지민이 때문에 산다 그랬잖아. 공공이 위해 살 거라고 했잖아. 우리 딸 지금 고3인데 진짜 이런 상처 주고 싶어. 그러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모든 벌은 다 자기가 달게 받겠다고.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랑 잘 때면 천국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그 여자랑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캐리어 챙겨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가정적이었던 사람이 그토록 딸바보였던 사람이 그까짓 잠자리가 뭐라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지금껏 살아온 생마저 전부 다 부정하려는 건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엄청나게 상처받을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해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와 함께 또 한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는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남편을 바로 그 다음 날 보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요? 연락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빨리 좀 와달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상간녀가 울고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는 경찰들도 보이고요.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알고 보니 상간녀가 세 번째 남편이랑 완전히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상간녀가 제 남편이랑 톡 낀 걸 뒤늦게 한 상간녀의 세 번째 남편이 분기탱천하여 달려와서 제 남편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특히 분노한 그 남자는 남편의 하반신을 집중 공략했는데 남편의 상태가 위중하여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의사의 말에 미쳐 날뛰며 반신불수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 남자 없이는 안 된다고 아주 비련의 여주인공이면 꼭 살려달라고 눈물바람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남자랑 못 자면 안 된다고. 그러니 저렇게 반신불수 소리에 미쳐 날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상간녀가 너무 괘씸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 아이 아빠인데 목숨은 살려줘야지 싶어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 이틀 그렇게나 눈물바람을 한 상간녀는 4일째부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역시나 그녀는 단지 그 인간의 몸뚱이를 탐했을 뿐 그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이대로 저 인간한테 콕 꿰어서 평생 오줌 치우고 시중들 생각하니 자신이 없어졌겠죠. 그런 년 때문에 처자식 버리고 다 떠날 생각하다가 장애인까지 된 제 남편 인생이 참 짠해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상간녀부터 찾더군요. 저는 당신 하반신 못쓰게 돼서 떠났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니 상간녀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 한 통 없자 그제야 뒤늦게 배신당했음을 알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미쳤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딸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상처 주고 떠날 생각했겠냐고. 이런 일 없었어도 진짜 떠날 생각은 아니었다고. 가증스러운 혓바닥을 놀리는데 정말 남아있던 손톱만큼의 정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똑똑히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줄 때 뭐라 그랬어? 모든 벌은 다 당신이 달게 받겠다고. 그 여자랑 잘 때면 천국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그 여자랑 살아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소원대로 이혼해주려고 해. 지금 바로 이거 접수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평생 그 여자나 기다리면서 살아. 하루를 살아도 그 여자랑 살아야 된다며? 그 여자도 언젠가 당신 보러 와줄지도 모르잖아. 죽기 직전에 한 번은 보러 와주겠지? 하고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문 안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지 말라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병원을 나와서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와 딸에게 온갖 고해성사를 하며 잘못을 빌고 있지만 저희 모녀가 다시 남편을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저 이런 일만 없었어도 남편이 반신불수 됐다고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피다가 천벌 받은 것까지 용서하고 품어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나이 아직 40이고 아직 딸이랑 비슷한 연배로 보일 만큼 젊게 보이는데 짐승 같은 남편이랑 전부 다 잊어버리고 딸이랑 같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 합니다.